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 부동산 정책 마무리하고요. 투자론 할 겁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 자, 거기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231페이지. 자, 부동산 조세 정책 알아볼게요. 부동산 조세 정책. 자, 부동산 조세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조세를 얘기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취득하는 과정, 아니면요, 이 보유하는 과정, 처분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요,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합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가 아파트 구입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득세는요, 이 부동산만 취득할 때 세금 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각종 권리들, 뭐 승마 회원권이라든가 아니면 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는 그 돈 주고 취득했든 공짜로 취득했든 취득세 내야 됩니다. 유상으로 취득했든 무상으로 취득했든 취득세 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었던 걸 구입하는 거를요, 승계 취득. 그리고 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할 수 있거든요. 이걸 원시 취득이라는데 이것도 전부 다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내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소유권과 관련돼서 취득가 있을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을 설정했다든가 아니면요 지역권을 설정했다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 형태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 형태로 부과합니다. 등록 면허세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물건을 공짜로 취득할 때는, 부동산을 공짜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돌아가시도 전에 이 공짜로 받았다. 이럴 때는요, 증여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도 내야 됩니까? 같이 내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내야 되고, 요것도 내야 됩니다. 요거는요, 국가에서 징수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국세, 이렇게 합니다. 국세. 그 다음에 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세도 내야 되고, 또요, 지방세도 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됩니다. 되셨죠? 내야 되고. 자, 그리고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요, 공짜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어쨌거나 이 국세는요, 국세관할관청이 국세청 산하에 세무서 있죠? 세무서에 갖다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지방세는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라든가 군청이 있죠? 아니면, 구청, 이런 데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이때 이제 상속세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는 거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이 증여를 받은 자 있죠? 증여 받은 자가 이제 내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이때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징수하는 게 증여세입니다. 부의 세습이라는 게, 남편의 재산이 있는데,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재산이 아내로 갔다. 아내로 가는 거는 이거는 부의 세습이 아닙니다. 부의 세습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6억 정도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 재산이 아내한테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전했다. 그러면 증여세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나요? 다만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못 내라고요? 취득세는 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요거는요, 부의 세습이 아니에요. 부의 세습은요, 이 사람의 재산이 아들한테 간다. 아들이라든가 딸한테 가는 거 있죠? 이런 걸 부의 세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짱구면 아들도 짱구해, 안 짱구해?
유전의 법칙 모르시나요? 아버지가 짠 거 아들도 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부라고 해서 아들도 갑부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위화감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아들한테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꼴랑 빼줍니다. 얼마 빼줘요? 2천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미성년자 아닐 경우는 5천만 원 빼줍니다. 여기다가 세율이 무려 이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0%를 부과합니다. 100억 정도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반은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은 정부한테 뺏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아들한테 딱 주려고 하는데 아들이나 딸한테 주려고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양도했다고 신고해봐요. 양도했다고 신고한다면 10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뭘 빼주냐면 구입한 금액 있죠? 이거 다 빼줍니다. 필요 경비해 갖고 이런 거 다 빼줘요.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최대 80%까지 막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250만 원 정도는 기본공제라고 빼줍니다. 그러면 요거 있죠? 여기다가 세율을 6%에서 45%까지 이렇게 부과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했다고 신고하고 싶어요? 양도했다고 신고하고 싶어요? 예? 원래? 자, 증여했다고 신고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한다고요? 양도했다고 신고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하게 되면 여기다가 세금 부과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얼마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했다고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요. 이 세법상 요거를 아예 처음부터 증여한 걸로 추정합니다. 증여한 걸로 뭘 한다고요? 추정한다는 얘기는 양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입증하게 되면 그러니까 양도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것도 없어요. 뭐 입증할 게 뭐 있습니까? 부자지간에.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 재산이 경매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서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양도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한 바퀴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여기 이제 아들, 딸 이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배우자라든가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들 외에 나머지 이 사람의 친척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 형이라든가 이러한 나머지 친인척이 있을 겁니다. 친인척한테 물건을 양도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양도했다고 신고하게 되면 얘네들은 제대로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한 80억이 신고했다고 신고하겠죠. 신고가 있어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싸게 팔았다고 신고하니까 세금 낼 게 별로 있어 없어요? 없을 겁니다. 또 얘가 또 이 사람한테 양도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얘들은 아주 낮춰서 신고할 거니까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몇 대도 조심할 거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조심할 거는요. 이렇게 양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형이 양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는 팔아야 됩니다. 자, 3년 이후에 팔아야 돼요. 몇 년 이후라고요? 3년 후에 팔아야 되지. 3년 내에 팔게 되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두 번 세금 냈어 안 냈어요? 냈죠. 그리고 증여했다고 했을 때 증여세 계산해봐서 증여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한 바퀴 아들한테 재산을 줄 때 조심할 거는 일단은 이 양도 받으려고 또 몇 년 이후에요? 3년 이내에 넘겨야 됩니다. 되겠죠? 3년 이후에 넘겨야 돼요. 되셨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 사람 뭐 이 사람 형한테 소유권 이전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홀라당 팔아먹고서 다른 데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아들한테 잘못 증여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거의 상당 다 뺏긴다 생각해요. 정부한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요,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재산세라는 거는 내야 됩니다. 재산세. 자, 요거는요, 1년 내내 갖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 1일 날 소유자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는 겁니다. 난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나 2번 냈는데요. 그거는 20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월급 타서 한꺼번에 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쪼개서 반은 7월 달에, 반은 뭐 9월 달에 하는 얘기지, 원래 한 번 부과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과세 대상이 뭐냐면, 재산세는 토지, 이게 참고입니다. 세법식은 할 겁니다.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은 토지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요, 항공기, 요렇게 부과합니다. 그럼 난 자동차 갖고 있는데, 자동차도 재산인데, 재산세 내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자동차는 재산세 형태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자동차세라는 걸 가지고 1년에 2번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는 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중에서 이 나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나대, 이런 걸요, 종합합산대상 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요, 별도 합산 대상이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는 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된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자, 물론 이제 종합합산 대상은 5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재산 가치가 뭐라고요? 5억 넘어가야 되고, 별도 합산 대상은 80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억 넘어가야 되는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2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국가에서 징수한 세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세가 되고, 요거는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지방세가 되는 겁니다. 지방세. 자,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5억에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나 남겨 먹었어요? 5억 남겨 먹었죠? 이것도 소득은 소득이네요. 그죠? 소득세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부과하는데, 퇴직과 관련된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 나머지를 전부 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양도와 관련돼 있는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소득세 낼 때 무조건 부동산 팔으면 소득세 내는 거 아닙니까? 양도세. 그건 아니고, 이렇게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았을 때 있죠? 소득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이럴 때 세금 내는 겁니다. 5억에 구입해서 3억에 팔았다. 그러면 소득이 생겼어요? 손해봤어요? 손해분가, 이럴 때는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1세대가 이제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 있죠. 이런 건 또 비과세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서 나중에 이 그 부동산 팔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요것도 양도소득세도 국세입니다. 국세. 자, 그리고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무서 갖다가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지자체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요거는 이런 세금들을 유통세 해줍니다. 취득하는 과정,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뭐라 한다고요? 유통세. 그리고 이렇게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요, 보유세 해줍니다. 뭐라고요? 보유세. 이때 유통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금액이라든가 처분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요즘에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팔았으니까 파른 금액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 원칙적으로 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세입니다. 스스로 와서 뭐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30억짜리 부동산을 팔면서 지들끼리 짜고서 계약서에는 20억에 팔았다고 신고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돈을 세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성실하게 와서 신고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다만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이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기준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거는요,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일단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스스로 와서 어떻다고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뭐가 부과된다고요? 가산세. 자, 그리고 요거는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이라 1954년도에 땅 1000평을 1000원에 구입했다고 치자. 요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화폐도 어떤지도 모르고 물가 상승도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태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2024년도에 지금도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구입한 금액이 1000원이니까 1000원에다가 10% 세율을 부과해서 100원 세금 내라. 이 말이 돼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네들은요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은 매년 나중에 할 겁니다.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공시가를 정합니다. 뭘 정한다고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럼 그걸 기초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토지의 공시가가 한 10억 정도 한다. 그럼 여기다 한 3%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네들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집에 가만히 계시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지들이 계산해서 이 납부하는 그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되겠죠? 근데 때가 됐는데 고지서가 안 날라왔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0% 애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딱지치기 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종이 갖다 딱지치기 하고 그랬어요. 딱지치기 해봤어요? 해봤네요. 예, 상당히 연루하시나 보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딱지치기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실수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걔네들이 거기서 100% 날라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참고는 아닌데, 부동산 같은 거 취득했을 때는 뭐 권리를 창설한다 해줍니다. 어쨌거나 취득했을 때는, 내가 시청 가서 이제 취득세 내죠? 그럼 걔네들이 납부서라는 걸 줍니다. 납부서를 딱 주면 뒤에다가 그 수입인지를 첨부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점 가서 이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돼요. 이게 바로 인지세를 냈다는 증빙입니다. 뭘 냈다고요? 인지세. 2만원짜리에서 부동산 가격에 따라 35만원짜리까지 여기 하나 붙여야 돼요. 이제 딱 우표처럼 생겨 딱 붙여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인지세를 냈다는 증빙이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232페이지. 자, 위에 딱 중간 정도에 232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세이고 누진세이다. 이따가 하겠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누진세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높은 세율이 됩니다. 낮으면요 낮은 세율이 되는 거를요 누진세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누진세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누진세. 2번 볼게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한다. 맞고. 세 번째 볼게요.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속해요? 지방세에 속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데, 자, 부가가치세는요, 참고로, 상식적으로, 이제, 자, 이 사업자다 이렇게 부과하는 건데, A라는 사업자가 있다고 치자. A라는 사업자가 물건을 10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으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한 20원 더 붙여서 팔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때 요 20원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가가치. 부가가치 세율이요 10%입니다. 그래서 2원을 납부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 걸요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납부하게 되면 얘네들은 팔았을 때 120원에 팔고서도 110원에 팔았다고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지들끼리 짜고 100원에 구입하고서 100원짜리 구입하고 105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하게 되면 이 부가가치가 낮아지죠. 낮아지면 세금을 덜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징수합니다. 니네들 팔을 때 10% 얹혀서 팔아라. 그러면 12원 얹혀서 파는 거죠. 그리고 얘도 상대방이 팔을 때 10% 얹혀 팔았겠죠. 팔을 때 항상 어떻게 얹으라고요? 10% 얹혀서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B라는 사람도 여기다 팔을 때 10% 얹혀 팔아 안 팔아요?
얹혀 팔죠? 10원도 얹혀서 팝니다. 되겠죠? 그러면, 10% 얹혀서 팔은 2원 있죠? 12원 있죠? 12원, 요거는 세무서에 갖다 납부해야 됩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갖다 납부해요. 그 다음에, 구입했을 때 10% 얹혀서 구입했죠? 요거는 세금계산서 첨부하게 되면 빼줍니다. 요거 빼줘요. 요거는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그러면 결국 얼마를 납부한 꼴이에요? 2원을 납부한 꼴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징수해도 2원, 이렇게 징수해도 얼마라고요? 2원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세금은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징수하게 되면, 탈루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탈루. 왜 그러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자, 볼게요. A라는 사람이 C한테 이렇게 120원에 팔면서 얘 입장에서는 금액이, 요 파는 금액이 낮다고 신고하는 게 세금 덜 내겠죠? 맞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공제받는 금액이니까 얘는 클수록 좋을 겁니다. 그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거래가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 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크로스체크가 다 됩니다. 전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탈루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세수입이 거의 52%, 전체 세수입 52%를 차지하는 무지막지하게만 징수된 세금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이거는 기업들이 이제 그 거래할 때 얹혀서 팔고 얹혀서 구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세금 내는 건 아닙니다. 누가 세금 내는 거냐면 우리 같은 사람 세금 내는 겁니다.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죠? 왜 그런가 볼게요. 상식적으로. 자, 이 밀농사 지은 사람이 밀가루 공장에 밀가루를 팔았다고 치자. 밀가루 공장이 또다시 빵 공장에 물건을 팔았다고 치자. 빵 공장이 이제 제과점에다가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런 다음에 소비자한테 팔았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밀농사 진 사람은 부가세는 제외하고 일단 100원에 팔아요. 얘 입장에서는 20원 얹혀서 120원에 팔았다고 치자. 이 사람은요, 140원에 팔았다고 치자. 이 사람은요,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160원에 팔았다고 치자. 그러면 팔았을 때는 10% 얹혀 팔으라고 했죠? 10% 얹혀 팔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10% 얹혀 팔으니까 10원도 얹혀 파는 거 요거는 갖다 납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납부. 그리고 이 사람은 10% 얹혀 팔아야 되죠? 12원 얹혀 팔고 12원 얹혀 팔고 10원은 공제해 주죠? 그럼 이 사람은 2원 납부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10% 얹혀 팔아야 되죠? 그리고 12원 공제해 주니까 얘도 2원 납부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과점도 10% 얹혀 팔으니까 16원 얹혀 팔죠? 그리고 14원 공제받으니까 2원 납부한 꼴이죠? 그러면 우리가 160원에 그 빵을 구입할 때 10% 얹혀서 구입하죠, 부가세. 그 부가세 적혀 있습니다. 내가 100만원짜리 TV 구입하게 되면 그 10% 얹혀서 부가세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 들고 세무서 가면 공제해줘요? 그거 가지고 세무서 가면 빼줘요? 안 빼줍니까? TV 100만원짜리 구입했으면 10% 내가 얹혀서 구입했죠? 그거 공제해줘, 안 해줘요? 아니, 우리가 다 납부한 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6원을 다 누가 납부한 꼴이에요? 소비자가 납부한 꼴입니다. 얼마라고요? 빵을 내가 160원에 구입하면서 16원 얹혀서 구입했죠? 이거 어디 가서 공제해줘요? 안 해주죠? 이거 내가 납부한 꼴입니다. 그럼 이거 전부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얼마죠? 16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기업들은요, 거래 징수에서 얹혀 팔고 얹혀 구입한 게 끝나는 겁니다. 실제 세금 누가 내는 거라고요?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준다고 부가세를 낮추겠다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기업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누가 부담한다고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 기업들은요, 이게 뭐 하나 딱 한꺼번에 내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이 크다 그런 얘기지. 걔네들은 세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가세는요, 실제 누가 내는 거라고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생활하다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세금이에요? 하면 이런 세금이다 해주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무슨 세금이라고요? 국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요, 지방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조세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워되죠? 지울게요. 야,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요즘에 요거 좀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조세의 그 233페이지 전가와, 자, 조세의 어디냐면 232페이지 중간에 조세의 전가와 귀착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원룸이 딱 있는데요. 원룸 딱 있어요. 5층짜리입니다. 그리고 4칸 딱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원룸 주인을요, 임대인 해줄게요. 임대인. 요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아, 집 주인을 뭐라고요? 임대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그러면, 이 원룸도 우리 극빈층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수록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면 극빈층들은 집 살 돈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고, 보증금, 임대, 전세 보증금, 무슨 몇 천만 원씩 낼 돈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 수록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보증만 200만 원 정도 내고, 한 달에 한 20만 원 내도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극빈층들도요, 안정적인 주거 생활 할수록 도와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정해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데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치자.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이런 게 하도 많아지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치자. 부과하기로 하자. 자, 그러면 재산세는 원래 누가 내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갖고 있는 자가 내는 겁니다. 소유자가 내는 거지. 재산 갖고 있는 자가 내는 거지. 세입자가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 올라가서, 집주인을 쫓아 올라가서 앞으로 이제 재산세가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내야 되겠네 하면 이 사람 내려고 안 내려고요? 안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냅니까? 집주인이 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열이 받아 안 받아? 예, 받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 나는 임대료를 인상시키겠다 나옵니다. 뭘 인상시키겠다고요? 임대료를 인상시키겠다. 알게 모르게 다 임대료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상을 딱 시키려고 할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 한다고요? 전가다. 원래 세법상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조세의 전가다. 그랬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갔답니다. 다 나갔다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져가요? 많다는 얘기죠. 그 옆에도 고시원도 많이 있고 옆에 다른 원도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다른 단독주택도 많고 이렇게 해서 너 아니면 갈 데가 많아져가요? 많다는 얘기죠. 이거를 대체제가 많다 해집니다. 뭐가 많다고요? 대체제. 그러니까 다 나가니까 임대를 올리니까 다 나갔다는 얘기는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다 나가니까 그런다고 세금 안 내나요? 재산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득과는 상관없이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자 있죠? 요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누가 납부해야 돼요? 임대인이 납부해야 되겠네요. 소득과 상관, 통닭 벼있더라도 세금 내야 돼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그대로 남았다고 치자.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얘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앞에 원룸이라고는 꼴랑 몇 개, 두세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올려도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걸 대체제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임대를 올렸더니 소비가 거의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줍니다. 그러면 자, 그대로 남았으니까 임대를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린 거 갖다가 세금 내면 되는 거죠. 결과도 누가 납부한 꼴이에요? 임차인이 납부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누구라고요? 이제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이자가 납부한 꼴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 누가 하냐 이런 걸요. 자,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귀착.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세금을 누가 납부하냐 했죠? 이걸 뭐라고요? 조세의 귀착이라는데 요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 요약집 가지고 그림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235페이지에 234페이지하고 이
235페이지에 그래프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아주 머리가 상큼해요? 어지럽네요. 이런 거 좀 보시면 안 돼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시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림 그릴 겁니다. 시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자, 누가 더, 수요자나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요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비탄력적인 쪽에서 뭐가 크다고요? 세부담이 크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를 올려도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는 거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갈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탄력적이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리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린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비탄력적. 크게 늘릴 수 있다면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이게 한마디 딱 기억하시면서 헷갈린다 그럴 경우는 비세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가 센다고요? 비세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다. 이게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것만 딱 중심 잡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금 부담을 100%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233페이지. 자,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경우. 자,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탄력적일수록 탄력도는 큰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 탄력도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일보다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일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가 세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밑줄 쳐볼게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 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을 전혀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세부담을 전혀 안 한다. 그럼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다 한다. 그래서 이때는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다 임대인이 공급자죠. 임대인이 다 부담한다.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0일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그거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탄력도가 0일 경우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적이죠? 공급자가 100%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공급자는 토지는 누가 공급해요? 소유자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100% 다 부담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3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좀 이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요것만 기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만 기하시면 돼요.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어떻다고요? 크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비세다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비세다. 오늘 비 와요, 안 와요? 비 오는 제 우산 어제 다른 학원에서 주워온 게 하나 있는데 줄줄 새더라고요. 비세다. 위에 그 비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밖에 있는데 줄줄 새던데. 그래서 어제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례세라는 게 있고 누진세가 있네요. 요거 좀 알아볼게요. 233페이지 딱 중간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딱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100억 정도 버는 토지를 잔뜩 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 건물 같은 거 지어봐요. 그러면 임대 수입은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산업이 발달하거나 인구가 도시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구가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하죠. 그러면서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렇게 불로소득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번다. 근데 의리한 사람은 1000을 법니다. 근데 1000을 버는데 1000억 같아요? 1000만 원 같아요? 1000만 원 버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공장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1년에 얼마 번다고요? 이것저것 빼고 나서 1000만 원 버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됐든 의리라는 사람이 됐든 아파트 하나 구입했는데 이 사람은요 10억짜리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10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고, 의리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30년 동안 주택부금 부어서 드디어 이제 이 아파트 하나 구입했죠. 돈이 모자라서 한 6천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1억짜리를 딱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자, 재산세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자, 이 사람도 재산세를 10% 부과하고 이 사람도 10%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입니다. 무슨 세금이라고요? 비례세 혹은요 정률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례세 형태로 부과한다면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역진성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이 작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세부담이, 소득이 낮은 자가 세부담이 커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은 1억에 대해서 10% 세금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1억에 10%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벌어서 다 세금 내라는 거 아닙니까? 거의 살인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다 뭐만 내야 돼요? 세금만 내야 됩니다. 쓸 돈도 없이. 그죠? 무슨 이런 세금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살인적으로 그냥 세금으로 정부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10억짜리 구입한다는 얘기는 1억짜리 10개 구입하는 겁니다. 1억짜리 몇 개라고요? 10개 구입한다고 똑같이 한다면 1억짜리 10개 구입한 거죠? 그럼 이 사람도 1억에 대해서 10%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00만 원 내는 겁니다, 이 사람. 이거 되겠나요? 그러면 100억 정도 벌면서 1000만 원 정도 내는 것은 그야말로 이걸 껌값 해줍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껌값. 돈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고 돈이 적은 사람들은요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짜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짜리는 생긴 건 똑같지만 질이 다른 겁니다. 얘는 그냥 거저 굴러 들어온 돈이고 이 사람은요 거의 피땀 흘려 벌은 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부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세 형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공짜로 들어오는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조세 형평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는 4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하는 거를요 누진세 해줍니다. 무슨 세금이라고요? 누진세다. 누진세를 적용해야 조세 형평에 맞는 거고, 그리고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돈이 이렇게 불로소득, 이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이걸 가지고 임대료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극빈층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거를 좀 할 거냐면, 잠깐만요. 자, 2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맨 위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또한 찾으셨나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을 통하여 대체주택을 많이 만들어 수요의 탄력성을 더 크게 하든지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든지 해갖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 있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인데, 민간 임대주택 근처에다가 공공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치자. 많이 짓게 되면 민간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은 대체재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대체재가 많아졌죠?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탄력도가 커지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쌀 같은 거는 대체재가 많아져가요? 많지 않으니까 비탄력적인데 콜라 같은 거는 대체재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이 될수록 아까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크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세부담이 작아지는 겁니다. 니까지 올리면 옮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른 데 갈 거 아니냐. 그럼 함부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은 어떻다고요? 작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233페이지 딱 중간에 기출문제 3번 볼게요. 3번 찾으셨나요? 자, 공공임대주택 찾으셨나요? 233페이지 딱 중간에 기출문제 3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3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기출문제 볼게요.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재산세는 무슨 성격이 있다고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있다. 역진세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세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 조지, 오른쪽 아래, 맨 아래 볼게요. 헨리 조지는요, 자, 이 1800년대 말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진보와 빈곤, 이런 책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무지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600만 부 이상이 팔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논리는요, 6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왜 사회는 자꾸 진보하고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죠?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점점 못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빈곤에 시달릴 사람이 많아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있죠? 이런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이 점점 커져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가 커진다고요? 불로소득이 점점 커지는 바람에 결국은요, 노동자들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헨리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고 치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딱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 인근의 토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 안 몰려? 자꾸 몰려듭니다. 그리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바람에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요?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 누가 가져가요?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지주가 잘 생각할게요.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임대료를 점점 더 많이 받아 안 받아요? 받고,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도 점점 커져 작아져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소득들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되셨죠? 그런데 공장은 또 공장을 빌려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간다고요? 임대료 자꾸 올라가니까 자기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가격을, 원가가 올라가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자기도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임대료가 오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많이 줘야 되니까 결국은요,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뭘 올린다고요? 물건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요? 상승하지 않아요? 상승하는 겁니다.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 거의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 그 정도 물건의 가격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자, 물가가 이렇게 막 한 10배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20년 전에 예전에 한번 했는데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얼마 벌고 있다고요? 200만 원 버는. 그러면 자, 20년 전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보통 도시 인근의 땅은요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자, 물가도 한 몇 배 올랐다고요? 10배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원래는 얼마 받아야 돼요?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옛날하고 똑같이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도 200만 원 벌고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 비해서 10분의 1 얼마 벌고 있다고요? 10분의 1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불로소득은 점점 커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요 노동자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누가라고요? 헨리.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책을 이게 무지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가방에다가 이제 책을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는 백을 메고 왼쪽에다가는 책을 딱 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알겠죠? 이런 책을 많이 끼고 다녔어요. 원서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치고 다녔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야, 쟤 똑똑한 줄 알고 달려들어 안 들어요? 알고 봤더니 이 겉에 있는 껍데기 읽을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원서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에이, 그냥 이렇게 품 잡고 달린 거예요. 옛날 영화 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들고 다녀봤어요? 이렇게 원서로 된 거 이렇게. 그러면 남자는 와서 껄쩍껄쩍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원래 아담과 이브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골고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누가 소유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소유하도록 인정되는 권한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신이 인간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잘 이용하라고 골고루 이용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걸 인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 후손들 있죠? 아무도 모르는 후손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아주 땅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요 땅도 없는 집안에 태어날 수 있죠. 이런 불공평한 사회에 살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은 자본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노동의 생산성에서 나와야 된다. 노동력의 대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글 같은 거, 아주 잘 쓴 글 같은 거 있죠? 읽기 쉬운 글은요, 그냥 자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글쓰기 연습해서 나온 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글에서 노동의 대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생활에 토지를 뺏겼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아주 불공평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 생활하는 겁니다. 잘 보면 그냥 넌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말지 이 토지를 뺏겼다는 사실로 불공평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있죠. 이걸 전혀 모르고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억에 구입해서 100억에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도시 인근의 땅은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런 걸 뭐라고요? 소유이익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농사 지어서 옥수수 재배해서 팔았다.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를요,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들은 거의 다 땅만 갖고 있고, 농부들한테 맡기죠? 이용이익은 걔들한테 이제 주면서 거의 소유이익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100% 세금을 부과하자. 몇 프로라고요? 100% 세금을 부과하자. 그리고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그래서 이걸 토지 단일세 줍니다. 토지 단일세.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 있죠?
여기서부터 100%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조세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5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박스에 3번 볼게요. 3번. 토지 단일세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해서 개량하거나 개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는 대가가 아니죠. 대가가 아니라 이렇게 무슨 자, 이 그 사회 발전 등 외부 효과에 의해서 이 그 증식되는 토지 가액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있죠.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런 세금,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동그라미 5번 볼게요. 5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이러한 자, 이 그 첫 번째 줄 중간 중에 불로소득적 성격의 지대를 100% 조세를 징수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옆에 볼게요. 이 세수를 전액 재정지출에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서 토지 단일세,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100% 징수하죠. 그래도 정부 재정을 충당하고도 남아야 남아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철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위에서 한 7번째 줄 볼게요. 기출문제. 헨리 조지는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 있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다 해갖고 그 아래쪽에 6번 볼게요. 236페이지 딱 중간 정도 아래쪽에 6번에 양도소득세에 있어 없어요? 그 위에 거기 5번은 좀 어려운 거니까 요약지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약지 가지고. 자, 여기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이 아파트 투기가 극성입니다. 아파트 투기가 아주 극성이라, 자, 이 자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 지역을 양도세를 중과세로 했다 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동네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거래도 좀 줄이려고, 거래도 잠재우려고 양도세를 중과세했다고 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 투기 지역입니다. P0, Q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양도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서 지금 당장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지금 뭐하러 팝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파는 사람들이 지금 팔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 해? 지금 팔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 해? 지금 양도세를 중과세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뀔 때, 나중에 팔려고 하지 뭐하러 지금 팝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세 했다고 했죠? 나중에 언젠가는 세율이 내려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도 모르고, 설사 이 정권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팔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팔려고 내는 거를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안정되긴커녕 오히려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가 투기를 잡고, 그리고 이 그 가격을 안정시켜서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걸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입니다. 거래는 좀 줄어들면서 가격만 폭등했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결 효과다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6번에 1번, 236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양도세가 중과세 되면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주택의 처분을 기피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팔려고 하죠. 기피하려고 하여 주택의 공급이 감소되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입니다. 그 밑에 기출문제 볼게요. 1번. 맨 아래 1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결효과. 그리고 그 2번은 매우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는 요약지까지 하시면 돼요. 지금 안 하는 것들 제가 언급하지 않는 얘기들은 하지 마세요. 이제 어설프게 했다가 힘만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요약지까지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잠깐만 쉬었다가 투자론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